차가운 가을 바람이 서울의 낡은 아파트 단지 복도를 휘저었다. 박민주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손에 들린 묵직한 열쇠 꾸러미가 그의 결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달이 지났지만 그는 차마 이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문 너머에는 아버지의 시간이, 아버지의 실패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 먼지처럼 쌓여 있을 터였다. 민준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도 같았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깔끔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와 짙은 회색 슬랙스 반짝이게 닦은 구두. 강남의 번듯한 금융회사에서 그는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고 분석했다. 그의 세계에서 성공은 실적 그래프와 통장 장으로 증명되었다. 꿈, 열정, 예술 같은 단어들은 그에게 사치이자 비효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효율의 결정체가 바로 그의 아버지 박지원이었다. 민준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침묵과 유화 물감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하면서도 밤이 되면 좁은 베란다에 몸을 웅크리고 캔버스에 무언가를 칠하던 사람. 민주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경멸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캔버스는 가족의 가난을 상징하는 듯했고 그의 손에 묻은 물감은 무능의 증거처럼 보였다. 결국 그는 심호흡 한 번과 함께 열쇠를 돌렸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쾌쾌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그리고 희미한 테레비뉴 냄새가 민준의 얼굴을 덮쳤다. 집안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다. 빛바랜 벽지, 손때 묻은 가구,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쌓여있는 낡은 책과 스케치북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모든 것을 치워야 했다. 아버지의 흔적을, 그를 짓누르던 그림자를 깨끗이 지워버려야만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일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낡은 옷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다. 유행이 한참 지난 점퍼 무릎이 달아빠진 작업복. 모두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증명하는 유물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처치곤란한 쓰레기일 뿐이었다. 책장의 책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낡은 미술사 서적이나 화집이었다. 민준은 책등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폐지 더미 위로 던져버렸다. 작업은 기계적으로 이어졌다. 그의 깔끔하고 정돈된 오피스텔과는 정반대인 이 공간에서 그는 마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백신처럼 움직였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다. 이것은 청소일 뿐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낡은 장롱 뒤편에서 멈췄다.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먼지를 뒤집어 쓴 캔버스 하나. 그는 그것을 마지못해 끌어냈다. 가로 세로 1미터 남짓한 크기의 유화였다. 값싼 나무틀에 끼워진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울했다.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잔뜩 찌푸린 하늘. 구석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서명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민주는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캔버스에 붓질만 하고 있었다. 민주는 물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바람이야, 바람.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의 인생이야말로 방향 없이 부는 바람 같았다.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허공의 꿈만 줬다. 결국 이렇게 초라한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 이 그림은 아버지의 실패한 인생 그 자체의 상징이었다. 결국 이런 것뿐이군.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림을 번쩍 들었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무게가 그의 팔을 짓눌렀다. 그는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그림을 현관 밖에 내놓았다. 폐가구 스티커를 붙인 장롱 옆에 아무렇게나 세워두었다. 잠시 후 수거 트럭이 와서 이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민주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다. 집 안을 마저 정리하고 샤워를 마친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텅 빈 아버지의 집을 둘러보았다. 잡동사니들이 사라진 공간은 넓어 보였지만 동시에 삭막하고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아파트를 나섰다. 다음 날 회사에서의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 울려대는 전화 모니터의 숫자들과의 씨름. 점심시간 동료인 김 대리가 흥분한 얼굴로 다가와 스마트폰 화면을 불쑥 내밀었다. 민준 씨, 이것 좀 봐요. 완전 대박이야. 민준은 무심하게 화면을 넘겨받았다. 수수께끼의 천재 화가, 바람의 화가, 30년 만에 유작 발견 가능성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온라인 뉴스 기사였다. 바람의 화가, 그게 누군데요? 민준은 관심 없다는 투로 물었다. 김 대리는 예술의 조예가 깊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아, 민준 씨는 잘 모르겠구나. 이 사람이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1990년대 초반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딱 5점의 작품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평론가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캔버스에 바람의 영혼을 담아내는 화가라고 극찬해서 바람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요. 죽었다, 해외로 밀항했다, 별의별 소문만 무성했죠. 김 대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려 기사에 첨부된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게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겨울숲의 속삭임인데 몇 년 전 경매에서 300억 원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술계에서 그의 미발표 유작이 서울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대요. 만약 찾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일 거라고. 최소 500억은 좋게 넘을 거라던데. 500억.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였다. 그는 시큰둥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김 대리가 보여주는 그림을 쳐다보았다. 거칠지만 힘있는 붓터치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강렬한 바람의 움직임. 어디선가 본 듯한 화풍이었다. 특이하긴 하네요. 민준이 건성으로 대답하며 스마트폰을 돌려주려던 순간 그의 눈이 화면 하단의 작은 이미지에 고정되었다. 기사 말미에 참고 자료로 첨부된 바람의 화가에 유일하게 알려진 서명 이미지였다. 복잡하고 흘려 쓴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형상의 서명.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다시 빼앗듯 잡아챘다. 화면 속 서명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의 뇌리에 어제 자신이 쓰레기 더미 옆에 세워두었던 그 음울한 그림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림의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가 의미 없다고 치부했던 바로 그 낙서 같은 서명. 똑같았다. 형태 기울기 마지막 회기바람처럼 흩어지는 모양까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했다. 왜 그래요? 민준 씨 얼굴이 하얘졌는데. 김 대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민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의 붓질, 아버지의 고독.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500억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가 어제 자신의 손으로 내다버린 아버지의 실패와 무능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그 그림.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애타게 찾던 바람의 화가의 마지막 작품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민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찾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박민주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거의 부서져라 눌렀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김 대리의 외침과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주변은 500억이라는 숫자가 일으킨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채 몸을 던지듯 올라탔고 시동을 거는 손은 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강남의 질서정연한 도로는 그날따라 거대한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꽉 막힌 퇴근길의 붉은 브레이크 등 행렬이 마치 그의 타들어가는 속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경적을 울리고 차선을 넘나들며 미친 사람처럼 운전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냉철한 이성과 효율성을 신봉하던 박민주는 사라지고 원초적인 후회와 탐욕에 휩싸인 한 마리의 짐승만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어제 그림을 내놓았던 장소로 달려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제발, 제발 그대로 있어다오. 그러나 그의 간절한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낡은 장롱도 쓰레기 봉투도 그리고 그 그림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다.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아, 안 돼. 민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텅 비고 눈앞이 아찔했다. 5,100억 원. 그 돈이면 이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도 대출금 걱정도 모두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그 가치도 모른 채 제 손으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린 죄책감. 그는 비틀거리며 경비실로 향했다. 늙은 경비 아저씨는 작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아저씨 어제 여기에 있던 폐가구랑 쓰레기들. 그거 언제 치워갔나요? 혹시 그림 같은 거 못 보셨어요? 나무 틀에 끼워진 큰 그림이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경비 아저씨는 그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다. 멀끔한 양복 차림에 젊은이가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폐기물 수거는 매일 아침 일찍 해가는데 오늘 새벽에도 왔었고 그림 난 못 봤어. 워낙 버리는 것들이 많아야지. 그림이든 뭐든 다 똑같은 쓰레기지 뭘. 경비 아저씨의 무심한 대답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쓰레기. 그에게도 어제까지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그럼 혹시 폐지나 고물 주워 가시는 분은 없었나요? 보통 수거차 오기 전에 먼저 와서 가져가시잖아요. 있었지. 늘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오. 근데 그 양반이 그림 같은 걸 가져갔을라나. 보통 종이나 깡통만 가져가는데 희미한 희망이었다. 민주는 경비 아저씨에게 할머니의 인상착이라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허리구부정하고 손수레 끌고 다니는 노인네지 뭐 별거 있나. 는 막연한 말뿐이었다. 그는 일단 구청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그의 다급한 사정을 듣고는 한숨부터 쉬었다. 선생님, 서울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림 한 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일단 수거된 쓰레기는 모두 강서구에 있는 최종 처리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소각되거나 매립되죠. 이미 트럭에 실렸다면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불가능. 그 단어가 민준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전화를 끊고 곧장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강서구의 쓰레기 매립지였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자 익숙한 서울의 지명이 아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동네 이름이 화면에 떴다. 매립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축축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아프게 했다. 마침내 도착한 매립지의 풍경은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거대한 쓰레기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산 위에서는 갈매기떼가 비명처럼 울어대며 날고 있었다. 거대한 굴착기들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퍼올려 트럭에 쏟아붓고 있었다. 민주는 잘 닦인 구두와 명품 벨트가 어울리지 않는 그곳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이곳 어디에 아버지의 그림이 있단 말인가? 수백 톤 아니 수천 톤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캔버스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움직였다. 관리 직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그는 쓰레기 산을 향해 걸어갔다. 발밑에서는 질척한 오물이 느껴졌고 코를 찌르는 악취에 헛구역질이 났다. 그는 양복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 맨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비닐봉지 음식물 찌꺼기 깨진 유리 조각 낡은 옷까지.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의 손에 잡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며 나무틀처럼 보이는 것이나 캔버스 천 조각이라도 있는지 찾았다. 그의 깔끔하던 셔츠는 금세 정체 모를 얼룩으로 더러워졌고 손바닥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어 피가 배어나왔다. 주변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 몇몇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저 멀끔한 청년이 왜 저러나 하는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한 노인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의 기사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이런 그림 못 보셨습니까? 어제나 오늘 새벽에요. 이런 나무틀에 끼워진. 노인은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다. 민주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쓰레기산 위로 노을이 지는 풍경은 기괴하게도 아름다웠다. 민주는 결국 쓰레기 더미 위에 주저앉았다. 온몸은 땀과 오물로 범벅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악취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은 절망감이었다. 그는 더러워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500억 원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면서 그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의 고독을 버렸다. 밤새워 캔버스와 씨름하던 아버지의 열정을 버렸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을, 마지막 마음을 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냥 바람이야. 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바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와서야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해는 완전히 졌고 매립지에는 작업용 조명 등 몇 개만이 켜졌다. 민주는 움직일 기력도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이 거대한 쓰레기장은 그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그는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 경비 아저씨가 말했던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날 새벽 박민주는 자신의 고급 오피스텔 침대에서 눈을 떴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서구의 그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에 머물러 있었다. 코에서는 환각처럼 악취가 맴돌았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핏발 솟는 까칠한 턱수염, 그리고 어딘가 넋이 나간 표정. 어제의 그 지옥 같은 경험은 그의 잘 정돈된 세상에 균열을 냈다. 그는 단순히 쓰레기 더미를 뒤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무지가 쌓아 올린 후회의 산을 헤맨 것이었다. 맹목적인 수색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서였다. 희미하지만 유일한 희망 경비 아저씨가 말했던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 그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그의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아버지의 낡은 아파트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그는 지나가는 모든 노인들을 유심히 살폈다. 하루 이틀.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초조함이 목을 졸랐지만 그는 견뎠다. 아버지의 그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도 알아내야만 할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동이 틀 무렵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허리가 깊게 구부러지고 자기 몸만 한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 민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허리를 숙였다. 며칠 전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폐지 주우실 때 혹시 나무틀에 끼워진 큰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없으신가 해서요.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림은 모르겠고 널빤지랑 캔버스 천 쪼가리들은 몇 개 주었지. 깨끗해서 돈이 될까 싶어서. 민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어쩌나 젊으니. 난 그런 거 오래 안 둬. 그날 바로 물레동 고물상에 싹 다 넘겨버렸지. 그 양반이 헌가구나 잡동사니 같은 거 다 사가거든. 물레동. 민주는 그 지명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쥐어주었다. 할머니는 극구 사양했지만 민주는 거의 억지로 떠넘기고는 고물상의 대략적인 위치를 물었다. 물레동으로 향하는 길은 그가 알던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높고 빛나는 빌딩 대신 낮고 낡은 공장 건물이 즐비했고 공기 중에는 쇠를 깎고 자르는 날카로운 소음과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질적인 풍경 속에서 민주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손에서 늘 나던 냄새, 아버지의 작업복에 묻어있던 얼룩들이 이곳의 풍경과 겹쳐 보였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고물상은 마치 시간의 무덤 같았다. 녹슨 철근 낡은 기계 부품, 주인을 잃은 가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주인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였다. 그는 민준의 행사액을 보고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민준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할머니에게 받은 수표보다 더 많은 현금을 사례금으로 내밀었다. 돈의 힘은 위대했다. 주인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 캔버스들. 기억나지? 틀이 튼튼해서 쓸만하겠다 싶었어. 캔버스 천은 그림 그리는 가난한 학생들이 와서 몇 개 헐값에 가져갔고, 하나 남았어. 이건 틀이 좀 유별나고 무거워서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 주인은 민준을 이끌고 창고 구석으로 갔다. 먼지가 자욱한 그곳에 다른 잡동사니들 사이에 캔버스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아버지가 버린 그 폭풍 그림은 아니었다. 크기도 더 작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한 풍경화였다. 하지만 붓의 터치 색을 쓰는 방식은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림을 뒤집어 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낡고 변색된 나무틀 뒷면에 아주 작은 라벨 하나가 붙어 있었다. 박지원, 인사동 미술회, 인사동. 서울의 중심 전통과 현대 미술이 공존하는 거리. 아버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장소였다. 민주는 주인에게 그림값을 치르고 그 미완성 그림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과거로 들어가는 문, 그 열쇠였다. 다음 날 그는 인사동으로 향했다. 고풍스러운 갤러리와 필방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바람의 화가의 서명을 들고 늙은 주인들이 있을 법한 화랑의 문을 두드렸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박지원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서명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포기하려던 찰나한 낡은 액자가게의 노인이 그의 서명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 필체 예전에 최 관장님이 아끼던 젊은 작가의 것과 비슷한데. 그는 현대 화랑의 최 관장을 찾아가 보라고 알려주었다. 현대 화랑은 인사동에서도 가장 오래된 화랑 중 하나였다. 백발이 성성한 최 관장은 민준이 내민 미완성 그림과 서명을 보더니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박지원 화백과 어떤 사이인가? 제 아버지십니다. 최 관장의 얼굴에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을 안쪽에 다실로 이끌었다.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앞에 두고 최 관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순수하고 재능 있는 화가였네. 우리가 젊었을 적 그는 이미 바람의 화가였어. 그의 붓이 지나가면 캔버스에 정말로 바람이 불었지. 평론가들이 그 별명을 붙여주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타협을 몰랐어. 돈이나 명예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지. 그러다 자네 어머니를 만났고 자네가 태어났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어.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지. 최 관장의 목소리가 잠겼다. 자네 어머니가 많이 아팠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림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지. 그때 아주 돈이 많은 한 사업가가 자네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네. 그 사업가는 명예를 원했고 자네 아버지는 돈이 필요했지. 민주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사업가는 끔찍한 제안을 했어. 바람의 화가라는 이름과 그때까지 발표했던 5점의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거였어. 그 대가로 평생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맹세와 함께. 자네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네. 나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그는 아내를 그리고 자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걸세. 그는 실패한 게 아니야. 그는 희생한 거였지. 그 이후로 그는 붓을 거의 잡지 않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네. 자네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만들어진 걸세. 다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손에 든 미완성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아버지의 침묵, 그의 슬픈 눈빛,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 폭풍 그림.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그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한 남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담아낸 유일한 탈출구이자 마지막 절규였던 것이다. 민주는 초의 관장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화랑을 나섰다. 인사동의 활기찬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향해 쌓아 올렸던 원망과 오해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무능한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영웅이었다. 이제 500억이라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그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고독한 영혼 그 자체였다. 그의 여정은 이제 돈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영혼 조각을 되찾아 그를 제대로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구원의 여정이 되어야 했다. 박민주는 며칠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레동 고물상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미완성 그림을 이젤 위에 올려놓고 그는 하염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초의 관장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림의 모든 붓터치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거친 질감은 아버지의 희생을 어두운 색조는 그의 고독을, 그리고 그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색채는 가족을 향한 꺾이지 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더 유능하지 못했는가? 왜 자신에게 가난을 물려주었는가?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가난이 아니라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대한 사랑이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잠식했다. 그는 아버지를 오해한 죄, 아버지의 마지막 영혼이었을 그 그림을 제 손으로 내다버린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맹목적인 후회는 그만두기로 했다. 그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이제 이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되찾아야 했다. 유일한 단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손수레를 끌던 그 할머니였다. 그는 아버지의 아파트 동네로 다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복하지 않았다. 그는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 부동산 세탁소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할머니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동네 사람들도 아버지의 그림을 찾고 있다는 그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한 슈퍼마켓 주인이 결정적인 단서를 주었다. 아, 그 할머니. 우리 가게 단골이야. 저 위쪽 달동네에 살지. 몸도 안 좋으신데 매일같이 산더미 같은 폐지를 끌고 다니셔서 다들 짠하게 생각해. 달동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가장 낮은 사람들의 보금자리. 민주는 주소 하나를 받아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계단 근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집들. 그의 세상인 강남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이 길을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오르내렸을까?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침내 도착한 집은 언덕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근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다. 그는 녹슨 철제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며칠 전 보았던 그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는 민준을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저번에 그 젊은이 아니요. 여긴 어쩐 일로? 할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단칸방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갈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민주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눈앞방 안쪽 벽에 아버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가 쓰레기 더미 옆에 내버렸던 바로 그 폭풍 그림. 할머니가 깨끗하게 닦아낸 덕분인지 그림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선명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 어둡고 격렬한 폭풍의 바다 그 위를 뒤덮은 먹구름. 하지만 방 안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그림 속 수평선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 금빛은 마치 성스러운 빛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었다. 저 그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할머니는 그의 시선을 따라
벽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 저 그림 말이오. 젊은이가 찾던 게 저건가 보네. 내가 고물상에 팔려고 다른 널빤지들이랑 같이 뒀다가 아무래도 이건 못 팔겠어서 그냥 가져왔어. 왜 파시지 않으셨어요? 몰라.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해져. 우리 영감 생각이 나서. 할머니는 그림을 아련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은 평생을 바다에서 산 어부였고 몇 해 전 거친 풍랑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저 그림 속 바다가 꼭 내 속 같았어. 영감 가고 나서 내 마음이 늘 저렇게 시커먼 폭풍 속이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기 저 멀리 빛나는 것 좀 보시오. 저걸 보고 있으면 꼭 영감이 저기서 괜찮다고 너무 슬퍼 말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내 말벗 삼아 걸어뒀지. 이 늙은이 지켜주는 부적처럼 할머니는 그림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녀에게 이 그림은 돈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영혼과 자신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존재였다. 민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그림. 자신의 영혼을 팔아 가족을 지킨 한 남자의 절규이자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던 그 그림이 이제는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이곳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놓였다. 한쪽 길은 쉽고 달콤했다. 할머니에게 적당한 거짓말을 하고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돈 몇 푼을 쥐어주고 그림을 가져오는 길.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면 그는 500억 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다른 한쪽 길은 어렵고 불확실했다. 진실을 말하는 길. 아버지의 이야기, 바람의 화가의 비밀, 그리고 이 그림의 천문학적인 가치를 모두 털어놓는 길. 그 순간 이 그림은 더 이상 할머니의 위안도 자신의 속죄의 대상도 아닌 세상의 탐욕이 들끓는 거대한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다. 박물관과 수집가들이 달려들 것이고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아버지의 마지막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민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그림을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의 희생, 그의 고독한 삶.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엇을 원하셨을까? 돈과 명예를 버리고 가족을 택했던 아버지가 과연 이 그림이 수백억 원에 팔려나가는 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면 이렇게 어느 작은 방에서 상처 입은 영혼을 조용히 위로해주는 것을 더 기뻐하셨을까?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길고 긴 침묵을 깨고 결심을 굳힌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진실된 음성이었다. 할머니, 이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민주는 할머니의 맑고 주름진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박지원이라는 이름의 무명 화가, 그의 눈부신 재능과 순수했던 열정, 그리고 젊은 시절 그가 바람의 화가라 불렸던 시절의 이야기. 아내의 병원비를 위해 자신의 영혼과도 같았던 이름과 명예를 팔아야 했던 아버지의 끔찍한 희생.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 자신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던 폭풍을 담아낸 마지막 작품이라는 사실까지. 마지막으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그림의 추정 가치가 5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의 얼굴과 벽에 걸린 그림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민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할머니가 보일 반응을 예상할 수 없었다. 놀라운 불신, 어쩌면 탐욕. 그러나 할머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림을 어루만지는 대신 그저 한참 동안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욕심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어쩐지 이 그림에는 사람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다 했어. 돈이 아니라 혼이 담겨 있었구먼. 아비의 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비의 마음은 자식에게 돌아가야 하는 법이야. 젊은이, 이걸 가져가게.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하지만 할머니 이 그림의 가치, 이 그림이 나한테 준 위로가 그 수백억보다 못할 것 같은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 그림 덕분에 우리 영감목까지 다 울고 또 웃었어. 그걸로 충분하네. 이 그림에 담긴 아픈 사연을 알고 나니 이제는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없는 것 같구먼. 이건 자네 것이야.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같은 게지. 할머니는 한사코 돈을 거절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 이끌려 벽에서 그림을 내렸다. 그림이 있던 자리에 네모난 흔적이 남았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낸 그림을 민준의 품에 안겨주었다. 어서 가져가게. 그리고 자네 아버지를 더는 원망하지 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셨구먼. 민준은 그림을 안고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어떤 감사의 말로도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집을 나섰다. 가팔은 달동네의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다. 품에 안은 것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캔버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용서받은 영혼이었고 한없이 따뜻했던 한 노인의 마음이었다. 그의 차가운 강남 오피스텔. 그는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림을 걸 자리를 찾았다. 금고도 창고도 아니었다.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거실의 정중앙 벽이었다. 그는 직접 못을 받고 그림을 걸었다. 놀라운 변화였다. 그림 하나가 방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차갑고 미니멀했던 무채색의 공간에 심장이 생기고 이야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림 속의 폭풍은 더 이상 불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영혼의 강인함으로 보였다. 그리고 수평선의 그 한 줄기 금빛은 이제 그의 미래를 비추는 약속의 빛처럼 느껴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바람의 화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다른 새로운 이슈들에 붙여 조용히 사라졌다. 박민주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김 대리를 포함한 동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동의 현대화랑을 찾아가 최 관장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었다. 최 관장은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박지원이라는 한 위대한 화가의 삶을 추모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낡은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 그는 그곳의 방 하나를 깨끗이 비우고 새 이젤과 캔버스 그리고 유화 물감을 사들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준은 아버지의 작업실이 된 그 방에 서 있었다. 그는 새하얀 캔버스 앞에 섰다. 그는 아버지만큼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형편없는 그림밖에 그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명예나 돈을 위해 붓을 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붓을 집어들었다. 파란색 물감을 묻혀 하얀 캔버스 위에 첫 획을 그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아버지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500억 원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찾았다. 잿더미 같았던 과거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눈부신 색채를 발견했고 자신의 삶을 그려나갈 새로운 팔레트를 손에 넣었다. 마침내 그의 영혼에 평화가 찾아왔다.